양희은의 하얀 목련, 김국환의 타타타,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이 노래들은 모두 한 작곡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김희가 선생님은 60년간 3천여 곡을 남기며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국민 작곡가 김희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킨 작사가 양인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을 모셨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양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방송 작가와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로 활동을 하셨고 이 바람에 전하는 말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셨습니다. 이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어서 다큐멘터리 감독 양희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실 것 같아요. 네, 어색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작가로 한 30년을 부르시다가 네. 갑자기 감독이다라고 하시려니까 조금 작가님 했다가 아니 감독님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작가라고 불러주셔도 좋고 네. 또 감독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감독이 돼서 작품을 할 때랑 작가가 돼서 할 때랑 별 차이가 없나요?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크게 보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작가들이 기획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할 건가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편집할 때의 어떤 시나리오도 만들고 뭐 자막도 보고 이러니까 사실은 제작 전반에 걸쳐서 하니까 감독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감독을 해보니까 감독이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제작비가 있나? 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카메라를 몇 대 써야 되나? 이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스텝을 어떻게 하나? 이게 다 돈이고 또 제작비가 문제가 되니까. 네. 근데 작가는 사실은 작가료를 받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제가 묻지 않았거든요. 내 할 바 아니죠. 뭐 좀 더 못되게 얘기하면. 네, 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감독하니까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들 진짜 존경하고 제가 인복이 있었구나. 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구은 적이 많거든요. 작가일 그렇습니까? 때. 네. 이렇게밖에 못 찍어오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찍어오냐의 많은 부분이 예산에 좌우되죠.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날씨가 변덕 부리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예상했던 구성안이나 시나리오를 던져줘 놓고 네. 야, 왜 이거밖에 못 찍어왔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랬던 거죠. 갑자기 네. 말씀하시니까 저 예전에 6시 내 고향 리포터 할 때 네. 그 동네 어르신이 주시는 막걸리를 제가 안 먹었거든요. 촬영 중이니까. 인터뷰를 안 해주셔가지고 막걸리 안 먹어서 조금 화나신 거예요.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인터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3통 먹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그런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또 현지 분들은 네.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자, 바람이 전하는 말 11월 5일에 개봉했습니다. 아주 직후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바람이 전하는 말은요. 대중음악 작곡가인 김희갑이라는 작곡가의 음악과 인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김희갑이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 좀 전에 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 그리고 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또 향수, 최근에 명성황후까지 95년에 나왔죠. 명성황후가 네. 올해로 30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곡을 3천여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작곡을 하셨던 김희갑이라는 작곡가의 음악 인생, 그리고 또 그분이 36년생이라서 올해로 이제 9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았습니다.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 영화예요. 네. 네.
김희갑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 이름은 다 되면 그냥 그걸로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곡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네. 작사가 양인자 선생님. 네. 두 분이 부부신 거죠. 그렇죠. 네. 김희갑 선생님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작품이 바로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 작품,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2006년으로 그러니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때 김희갑 선생님이 70세가 되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수들이 헌정 공연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작가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두 분, 양인자, 김희갑 두 분을 이렇게 자꾸 뵙다 보니까 위대한 작곡가이고 또 인품도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고 뭐 맥주도 가볍게 하고 선생님께 배울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날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있는데 왜 아무도 기록을 안 하지? 지금 이분이 80세를 향해서 가는데 이분이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계실 때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이 다큐멘터리 가족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아 여보 우리 집에 놀고 있는 카메라도 있는데 선생님 만날 때마다 조금씩 찍어둡시다. 음. 라고 하고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희가 한번 그냥 찍어볼게요.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2014년이었어요. 놀고 있는 카메라로 그냥 찍어보자. 이게 참 네. 우리 업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네요. 네. 우리 방송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찍기 시작하셨는데 그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넘게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첫 촬영 기억나세요? 첫 촬영? 네. 첫 촬영 너무 기억나는 게요. 음. 영화 보시면 그 경주에서 있었던 공연 독리음악회라는 그 음악회가 나오거든요. 그 음악회를 이제 처음 선생님 따라갔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공연을 찍고 리허설하는 것도 찍고 끝나고 뒤풀이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김희갑 선생님이 장사익 선생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 김희갑 선생님은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거의 없으신데 그날은 맥주를 한 잔 딱 하시더니 막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셔서 영화에서 보시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김희갑 선생님이 자유롭게 막 신나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양희 감독님의 능력이었겠네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맥주를 잘 드셔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평소에는 할까 말까 하는 얘기들 중에 안 한 얘기들이 막 나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장사익 선생님을 칭찬하는 거였는데요. 그 안에는 가수로서의 태도인 거예요. 장사익 선생님은 막 새벽 4시부터 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발성도 좋고 음량이 풍부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가수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술만 먹고 늦잠 자고 니들 그러면 유명한 가수가 안 된다. 좋은 가수가 못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약간 캐주얼하게 하셨어요. 어허. 제가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네. 이건 네. 다큐 보면 다 나오겠죠. 네. 네. 그럼 처음에는 제작비는 없으셨겠어요? 뭐 저기 집에서 부군한테 네. 여보 우리 노는 카메라 갖고 찍자 했으면 뭐 예산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예산이 있었으면 다른 촬영 감독을 뭐 고용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산이 없이 그냥 시작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남편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합시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스텝으로 썼죠. 왜냐면 카메라가 원, 투, 두 개가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뭐 붐마이크를 들어야 된다든가 예. 조명도 있고 이러니까 10년 동안 촬영하려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밥만 먹어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식구니까 그냥 먹는 밥 먹고
또 아이들한테 어디 놀러 가자라고 해 놓고 가서 촬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작비 없이 겨우겨우 그냥 10 년을 끌고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회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촬영 회차. 이 네. 몇 회차냐에 따라서 그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예산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하셨겠네요.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네. 그러니깐요. 네. 우리 뭐 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집에서 우리 먹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예 애들 조금 간식 더 사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음. 어딘가 제작비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럼요.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오래된 프로젝트니까 가족들끼리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큰아이는 그 김에 영화를 전공했답니다. 네. 네. 아니 당연히 촬영할 때 붐 마이크는 큰아이가 들었을 것 같은데 붐 마이크는 작은 아이가 들고요. 초등학생이요? 네. 무겁잖아요. 그래도 들었어요. 와 그래요. 네. 어유 우리 아이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바람이 전하는 말, 이 이제 촬영분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총 정말 몇 분이나 될지도 궁금한데 이 많은 촬영분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첫 장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뭘 고르셨습니까? 첫 장면은요. 2023년에 5월에 조용필 씨의 공연이 있었어요. 잠실에서. 네. 그 양인자, 김희갑 선생님 두 분은요. 자신이 아마 가장 사랑했던 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조용필 씨 공연이 있을 때면 두 분이서 항상 표를 구입해서 객석 어디에선가 앉아서 그 공연을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 해에도 가셨어요. 가셨고 근데 본 공연에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본 공연이 다 끝나고 막 가수 이름을 연호하죠. 그 관객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대 조명이 딱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전주가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딱 끼쳤어요.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그날 부른 곡이고요. 그날 김희갑 선생님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연을 못 가셨어요. 밖에 외출을 못 하셔서 그게 마지막 보신 공연이 됐고 그게 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그래서 제가 첫 장면은 그 장면을 썼습니다. 공연장에 간 것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앵콜공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왔으니 네. 정말 무대에서 누군가가 노래 부르는 걸 본 마지막 곡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군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한 88세 정도 되셨었고 뇌경색으로 거동도 힘드셨고 거의 난청이 심해서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음악은 좀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밖에 외출은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어찌어찌 힘을 내서 그날 객석에 앉아 계셨는데 그 자신이 작곡했던 그 아름다운 곡을 앵콜곡으로 딱 들으셨을 때 행복하셨겠다. 그리고 그날 관객들도 굉장히 행복하셨고요. 노래가 다른 때보다 더 좋았어요.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 노래는 참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뭘 익숙하지도 않은 킬리만자로에 익숙하지도 않은 표범에 그리고 노래 형식도 독특하고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드신 거래요? 이 노래는요. 이제 김희갑 선생님이랑 양희자 선생님 둘이서 가요 작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가요가 보통 3분에서 5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좀 짧다고요. 그리고 1절, 2절 그러니까 후렴구는 또 늘 똑같은 가사고요. 그러니까 양인자 선생님이 원래 소설가이고 네. 드라마 작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쓰는 게 약간 갈증이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아니 내가 뭐 좀 쓰려고 하면 곡이 다 끝나버리는데 곡을 좀 길게 써봐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면 당신이 쓰고 싶은 말을 다 써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곡을 만들겠다. 그래서 쓰고 싶은 말을 다 쓰신 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대요. 그거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저는 그 노래를 받았을 때 가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형식이 없는데 이 주저리 주저리 이걸 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랩 같은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왕 조용필 선생님 인터뷰를 할 때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렸거든요. 네네. 이 노래 처음 받으시고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지? 라고 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놀랄 수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연습을 엄청 하신 거죠. 음. 그 어떤 말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그 정해진 리듬 안에 다 말을 하고 곡으로 넘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연습을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다큐 작품의 러닝 타임이 101분이에요. 네네.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상업 영화 중에서도 좀 긴 편인 거죠. 네. 두 분이 살아온 긴 세월 중에 무엇을 담을까를 생각하면 101분이 좀 짧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01분도 아마도 촬영하신 것 가운데 줄여서 만들어내셨을 텐데, 그러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이거 결정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요? 이게 누군가의 인생을 특히나 이렇게 긴 인생 그리고 업적이 있는 분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임팩트하게 어떤 시절, 한 시절만 딱 하기도 합니다. 한 시절이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준다. 이렇게도 하는데, 김희갑 선생님은 우선은 곡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곡과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음악사라고 할까요? 이분이 미팔군에서 처음 음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팔군에서부터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이야기, 네. 미팔군에서 뭐 포크송 그리고 이렇게 쭉 오는 이 흐름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김희갑의 노래를 받아서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를 누렸던 가수들이 있어요. 김국환, 혜은이, 양희은, 임주리 이런 임희숙 이런 분들이요. 다 막 여러 곡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딱 한 곡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를 누렸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분들의 그 곡이 또 한국 대중들에게는 다 추억의 노래인 거예요. 저 노래 내가 너무 좋아했어. 저 노래로 위로받았어. 그래서 그 시절을 가운데 영화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작곡가지만 인생은 소멸을 향해 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나이를 먹는 것,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모습을 후반에 두었어요. 네, 그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무슨 곡 고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먼저 들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뭐 고르셨나요? 먼저는요, 사실은 바람이 전하는 말이에요. 이거 어.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요. 네. 저희가 제목이 바람이 전하는 말인데 영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네. 노래는 나오지 않고요. 가사만 나오거든요. 이 가사가 양인자 선생님이 이 세상에 남기는, 그러니까 양인자, 김희갑 두 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이 곡의 제목을 영화 제목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가사들을 중간중간 영화에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곡은 넣지 않았어요. 곡은 영화 보신 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니까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고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극장으로 가시라고 제가 바람이 전하는 말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조용필 노래입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바람이 전하는 말,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조용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만들어내신, 감독하신 양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을 하셨고 이제는 제작자를 거쳐서 감독으로까지 데뷔를 하셨습니다. 참 다큐멘터리가 모든 영상 콘텐츠 가운데 가장 만들기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끊임없이 하시는 거 보면
매력적인가 봅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맨날 그래요. 남편하고도. "우리 왜 이걸 네.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 이 세상에 뭐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또 환경도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도 있고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으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안타까운 게 이제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소비하고 마는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니까 제가 입법자면 뭐 이 법을 예. 만들겠습니다만 예.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아서 만드는 사람이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지만 제 동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그래요. 또 반대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고 기획할 때마다 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맞나?' 혹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가? 제일 시급한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장편 소설을 쓰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네. 이 작품이 저희는 10년 걸렸지만 제 동료들 보면 10년 걸린 작품도 많고 심지어 20년 걸린 작품도 있고 3 년에서 5년 정도는 보통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인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사는데 내 인생에 10 년을 바친다, 5 년을 바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작품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시작하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왔던 질문이 '이 세상으로 가서 의미 있게 쓰일 것이냐.'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5년 10년 바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되죠. 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다큐멘터리 영화는 촬영을 일단 다 하고 그걸 바탕으로 원고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반대여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실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야 다 찍었는데 그거 보고 대본 쓰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찍은 자료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스토리라는 건 저는 사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극영화 같은 경우는 음. 다 상상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상상도 다 해서 설정도 하고 캐릭터도 다 만들고 이건 그렇지 않고 어떤 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또 아니면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이것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영화 제가 할 때 시간을 따져 보니까 200 시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 200 시간을 100 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몇 분의 1 인지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네. 뭐 누가 해 주시겠죠. 네. 네. 200 시간을 100분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을 소개할 때 "다큐멘터리 작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게 "시간을 재구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찍어서 200 시간의 그 길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승전결이든 이렇게 해서 그 정해진 시간 100 분, 90분 이렇게 다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네. 음. 다큐멘터리가 이 다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다큐 다큐한다고 표현합니까? 그거 네. 제가
책을 쓰면서 만든 말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다큐하다. 네. 예,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하는 마음은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되게 마음들이 팍팍하거든요. 그리고 혐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분법으로 너 아니면 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음.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생각과 마음, 현상들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큐하는 마음은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이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다양한 마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큐도 보면 좀 성격들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다큐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굉장히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다큐도 있고, 어떤 다큐는 보고 있으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의견도 있어, 이거를 쭉 조용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뭐 이런 작품도 저런 작품도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각각이 지닌 힘이 다릅니까? 네,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방식. 네, 네. 관객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거냐일 때,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노무현입니다. 뭐 이런 작품들은 네.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아주 시작을 하고 가죠. 꼴찌가 1등이 된 이야기. 음. 민주주의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이야기. 시민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다라고 아주 하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고요. 네. 보고 나서도 역시 그러면서도 이제 감동을 느끼고 가는 거고. 저희처럼 이렇게 에세이 다큐 그리고 뭐 사적 다큐, 관찰 다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으로 치면 에세이나 시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막 큰 사건이 있지는 않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뭉클하고 울림이 크고 집에 가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뭐 요런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MBTI로 따지면 E하고 I의 차이랄까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감독님 덕분에 김희감 양인자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일단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으로만 접했던 김희감이라는 분과 직접 얼굴을 맞이하고 촬영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그런 김희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악으로만 이제 접했을 때는요. 네네. 위대한 작곡가다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옆에서 쭉 본 김희갑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70에 제가 만났죠. 70, 80이 돼도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할래. 이건 내가 못 하는 거야. 이런 게 없으시고요. 자기가 좀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해볼까?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게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연습벌레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 이제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기타리스트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미팔군에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 보시면 80세에 공연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기타를 직접 다 치시는데요. 그 기타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4시간, 7-8시간을 계속 연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연습벌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가 됐으니 대충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늘 하루라도 연습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뭐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연습벌레라고 하셔서 작곡가가 무슨 연습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타리스트로서의 연습을 말씀하신 거였군요. 기타리스트로서 연습하시는 것도 있고요. 작곡가로서는 연습이라기보다 뭐 하시냐면요. 혼자 많이 걸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높은 산에 새벽에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 왜 그걸 하시나 했더니 작곡을 이제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명성황후 하실 때 5 년에 걸려서 그 작곡을 다 끝내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5년 동안 그러면 1년 차부터 작곡을 하신 게 아니고요. 작곡은 5년 차에 다 하신 건데 그 앞에 하신 거는 한 1-2 년, 2년 정도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 가서 뮤지컬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여러 번 보고 와. 런던에서 본 거를 뉴욕 가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또 어떻게 음악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이 뮤지컬인가 송스루 뮤지컬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1 년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열심히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년 차 때 이제 몸도 만들어졌고 머릿속에는 곡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계속 써내고 그거를 양희전 선생님은 아침이면 그 네. 악보가 네. 이제 남겨 있으면 그거를 그 에이콤 그 회사에 팩스로 그때 당시는 팩스로 이렇게 전송하면 저쪽에서 박수를 막 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는 연습벌레인 거죠.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속속들이 알 정도로 이제 10년간 촬영을 함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별걸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한 그런 사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피사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촬영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깐요. 있었죠. 그죠? 뭐냐면 선생님이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뇌경색이 오고 쓰러지시고 이러면서 인제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모습이 다 사라진 거죠. 카메라를 그때도 들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가 너무 어려웠어요. 카메라를 못 들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어디로 향해 가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본인들도 '아 이런 모습까지 남겨야 될까?'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거의 한 1년 정도는 촬영을 못 했어요. 음. 그때 저희가 뭘 했냐면 둘이서 그 두 분 사시는 곳에 가서 외경을 계속 찍었습니다. 어허. 눈이 오고 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낙엽이 지는 걸 계속 담았어요. 선생님은 그 건물 안에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찍었죠. 이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애정이 만약에 없었으면요. 독하게 카메라를 막 들이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아 그거는 내가 못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안 좋으신 건 안 담고 싶다. 내가 그걸 남기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완성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나빠지시고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영화가 완성돼서 "선생님께 바칩니다." 막 이런 거를 쓰게 그렇게 될까 되기 봐. 싫은 거죠. 예. 그렇게 될까 봐 막 남편하고 둘이서 정말 그 마지막에 편집할 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요. 2달 정도를 그냥 아 빨리 해야 된다는 네. 그 압박이 생겼군요. 그렇죠. 찍은 건 다 찍었고 그렇죠. 남은 건 편집인데 내가 네. 민기작거려서 이게 늦어지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둘이서 밥을 뭐 집에서 막 사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 먹으러 나가려면 세수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계속 2달 동안 예 거의 우리 부부긴 하지만 합숙 편집을 했죠. 무슨 부부가 합숙이에요. 맨날 합숙일 텐데 뭐 부부가 합숙을 뭘 따로 아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합숙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합숙하는 마음으로 합숙 일만 하는 거죠. 집에서 안 나갈 각오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나가지 그래서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럼요.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네. 오늘은 둘이서. 세수하신 거죠? 네네. 요즘은 합니다. 아 요즘은 다시 끝났으니까. 네. 그러네요. 야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촬영하는 거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선생님 본인도 좀 꺼려하진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꺼리는 것도 표현 못할 정도로 나빠지셨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렇군요. 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10년 지기의 마음도 굉장히 또 편하진 않았겠습니다.
그 두 분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부인이시고 또 네. 작사가이신 양인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만든 곡이 400곡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러브 스토리로도 어마어마한 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꽤 많이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뭐 다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딱 그 원조 정확하네요. 예, 그 네. 원조신데 이분들이 1979년에 드라마 작가와 그 음악을 담당하는 작곡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은 연인들이거든요. 음. 이걸 만들면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고요. 79년에. 그리고 나서 김희갑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가요에도 좀 같이 해볼까? 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00곡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물어볼 때마다 약 400곡이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세어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혹은 다큐를 찍으면서 세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히트한 곡은 알지만 네. 앨범 안에 첫 구석에 있는 것도 있고 예전에 그렇잖아요. 앨범들이 그랬죠. 예,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내가 뭐 음반을 몇 개 냈으니 한 앨범당 몇 곡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400개 되겠지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대강 그 정도일 것이다. 네네. 그러면요. 네. 두 분은 처음에 얼굴을 안 보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언제 보셨대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한참 지나고 보십니까? 네,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79년으로부터 한참 지나고 한 6년이 지나고 6년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예. 곡을 계속 주고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마음에 든 거예요. 김희갑 선생님은. 그렇게도 일이 되는군요. 네. 그때는 그랬대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아까 김희건 선생님 극아이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 안 보고 계속 곡을 보내시다가 이제 뭐 만나셨대요. 그 만나신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그 영화에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만나셨는데요. 다방에서 네. 만나셨대요. 다방에서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때 주셨던 노래가 혜은이의 열정을 가사만 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김희갑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고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계속 곡을 마음에 드니까 2곡 보내고 또 2곡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죠. 써달라고. 그럼요. 네. 계속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만나죠. 계속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에 안 나오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예. 좋죠. 잘라낸 거, 아까운 네, 거 있잖아요. 아까운 거. 아까운 거. 뭐였냐면 두 분이 이제 사귀자 뭐 이런 것도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요즘 말로 예. 썸만 오래 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양희자 선생님이 어떤 가사를 보낸 거죠. 네. 그 가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굳이 김희갑 선생님이 양희자 선생님 집에 와서 굳이 그걸 받아가셨대요. 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예. 바빠도 할 건 있거든요. 예. 굳이 집에 와서 그걸 받아가시고 집에 가서 그 가사를 읽어보시고 그 가사가 혹시 이거 나보고 다시 오라는 건가 싶어서 양인자 선생님 집에 오셨대요. 다시 네. 방금 와서 밤에. 받아갔는데 다시 왔어요. 밤에 다시 오셨대요. 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뭐냐고 했더니 늦은 밤 그대를 보내고라던가 뭐 그런 네. 가사가 있대요. 네. 그래서 다시 오셨대요. 음. 근데 뭐 양인자 선생님 말로는 나는 그 사람한테 쓴 건 아니야라고 계속 우기시는데 김희갑 선생님은 이거 나보고 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네네. 그래서 오셨다고 합니다. 야, 누가 플러팅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다큐를 10년 동안 촬영을 하셨고 2달 동안 정말 힘들게 편집을 하셨고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는요. 사실은 뭐
겉에 보여지는 것은 대중음악의 역사인가 아니면 또 많은 곡들, 가수들의 이야기인가 이거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제가 감독으로서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시절을 정말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고 그래서 그 시절을 찬란하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내가 20대 때, 30대 때 아니면 10대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불렀던 노래도 있고 이별했을 때 불렀던 노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삭막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저희 영화 보시면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때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 이 영화의 마지막 제가 담아놓은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조금 쓸쓸할지 몰라도 인생은 따뜻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다큐를 통해서. 네. 따뜻함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또 연대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작이 돼도 관객을 못 만나는 영화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더 많은 작품이 관객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1년에 만들어지는 것의 한 10%만 개봉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10%의 영화들도요. 극장이 너무 없어요. 뭐 극장의 전체 극장의 1%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바람이 전하는 말 아니면 다른 영화 너무 좋다는데 이 다큐멘터리 좋다는데 극장에 가보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관객분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이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작품들 다양하게 우리가 뭐 하나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 영화도 좋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극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관객분들이 그래 1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다는데 나는 조금 멀어도 버스 타고 가서 영화 보고 와야겠다 이러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이 좋은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양희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작가이면서 또 제작사를 통한 제작자이기도 했고 감독 역할까지 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쭉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다음엔 누굴 만드실 겁니까? 누굴은 아직 안 정했고요. 네. 음악 영화로는 미팔군 시절의 음악을 한번 더 다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좀 더 주제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가 좀 더 기억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이 우리들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